기업에서 회장과 회장이 만나는 장면을 연출한다는 거, 그것도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서 본인들이 파트너임을 과시하고 심지어는 러브샷까지 한다는 거,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미 물밑에서 실무진들끼리 협상은 끝났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보여주는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 10월 30일 깐부 회동부터 이번 CES 2026까지 현대차, 삼성, 엔비디아가 그려가는 그림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타임라인을 쭉 훑어볼까요? 먼저 정의선, 이재용, 젠슨왕 회장들이 깐부 회동을 했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 알파마요라는 오픈소스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하고 포티투다 송창현 사장이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ZF의 에이다스 부문을 인수하고, 그 다음 현대차는 신년회에서 피지컬 AI 기업 도약 선언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CES 2026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삼성전자 부스에 가서는 콜라보 하시죠? 라는 멘트를 했고요. 엔비디아 부스에 가서는 젠슨왕 CEO와 30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2차 깐부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을 쭉 살펴보면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조만간 발표될 현대차의 자율주행 플랜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지가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현대차, 삼성, 엔비디아가 함께 구상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직접 취재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현대기아 제네시스에 탑재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아직 공식 발표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과 예상과 추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깐부 회동이었죠.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렸던 에이펙 참석차 한국에 입국했던 젠슨왕 CEO가 10월 30일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에서 정의선,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다 같이 치킨에 맥주 마시고 러브샷 하고 코엑스 앞에 지포스 페스티벌로 자리 이동하셔서 이재용 회장은 아니 그런데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드립도 치시고, 젠슨왕 CEO는 내가 GDDR 쓸 때는 말이야 너는 애였어 이런 얘기도 하고, 정의선 회장은 제가 생긴 건 좀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보다 형님이시라면서. 아무튼 그날 아주 유쾌했습니다. 회장님 세 분의 만남이 전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회장님들의 이미지도 약간 동네 형 같은 그런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날 깐부 회동을 즐겁게 기억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날 술자리 농담 속에는 뼈있는 비즈니스가 오갔습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실무진 단계에서 조율해오던 세 회사의 협력이 하나씩 결정되고 발표되고 하면서 상당히 숨가쁘게 진전됐어요. 이날 회동 직후 먼저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의 최신 블랙웰 GPU 총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이 한국에 배정된 토탈 26만 장 중에서 현대차와 삼성이 각각 5만 장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자율주행을 훈련할 수 있도록 물량을 우선 배정해 준 거죠. 그러면서 여담이지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싹쓸이 해갔다는 얘기도 있죠. 단순히 메모리가 필요해서 이걸 싹쓸이 해간 게 아니라 지금 AI 칩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걸 받쳐줄 HBM 생산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경쟁사 암드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HBM을 와서 가져가기 전에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 자체를 미리 돈으로 예약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올해 물량을 거의 다 가져갔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지금 삼성전자 물량까지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젠슨왕 CEO가 웃고 떠들고 맥주 먹고 즐기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실속을 다 챙기고 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10월 30일에 깐부 회동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인 12월 1일에 엔비디아는 알파마요를 공개했습니다. 알파마요는 사실 저희 차플레이 채널에서 이미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거 설명하는 거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알파마요를 가리켜서 AV 연구를 위한 세계 최초의 개방형 추론 VLA 모델이라고 한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돌이 집단이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둘째, 오픈소스로 누구나 다운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셋째, 추론 VLA 모델이라는 겁니다. VLA는 비전, 랭귀지, 액션의 약자예요. 비전, 카메라나 센서가 보는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하는 거고요. 랭귀지, 그걸 우리 사람이 하는 말처럼 말이나 텍스트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액션,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기존 엔드-투-엔드 방식은 AI한테 운전 영상 수천, 수만 시간을 보여주고 이걸 보고 운전을 잘 해내거라 라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실제로 잘하긴 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알려주고 코딩하는 룰 기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운전 자체도 능숙하게 잘 하는데, 딱 하나 블랙박스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왜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설명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주행은 잘 하지만 전방 몇 미터 앞 2차선에 박스가 떨어져 있어서 미리 1차선으로 바꿔서 주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이유를 실시간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 알파마요가 추론 VLA 모델이라는 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리즈닝,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공개했던 영상 혹은 이번 CES 2026에서 젠슨 황 CEO가 발표한 영상에서도 보면 우리 차는 살짝 오른쪽으로 주행하면서 감속 중입니다. 앞에 표지판이 나와 있고 저 앞에는 차량도 있습니다. 직진을 계속하면서 공사구역을 피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라고 하면서 AI가 스스로 왜 이렇게 주행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이 가능한 엔드투엔드 AI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알파마요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회사든 이걸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가 1700시간 넘는 실주행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도구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자율주행 AI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회사들한테는 최고의 토탈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었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는 알파마요 진영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예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마요가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처럼 아는 사람들끼리는 12월 1일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젠슨 황 CEO가 CES에서 알파마요를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서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막 기사를 내보내고 사람들도 X 같은 SNS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이게 이제 FSD 경쟁 상대 아니냐, 이제 테슬라 독주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살짝 긁혔던 모양이에요. 본인의 X에 이번에 공개된 알파마요? 그게 테슬라가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분명히 맞긴 해. 그런데 99%는 누구나 하지. 나머지 1% 롱테일 문제를 잡는 게 어려울걸? 이런 식으로 댓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날 다시 젠슨 황한테 물어봤죠. 블룸버그가 이 관련 질문을 젠슨 황 CEO한테 했는데 테슬라의 수준이 가장 진보된 수준이 맞습니다.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리스펙합니다. 그래도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참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국 일론 머스크도 살짝 겸언쩍었는지 내가 이걸로 잠을 설칠 일은 없다. 엔비디아가 진심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위해서 알파마요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진짜 아무 이득도 취하지 않을 리는 없겠죠. 알파마요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VLA 모델이 제 성능을 내려면 그 연산량을 감당할 수 있는 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최적화되어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칩이 뭘까? 엔비디아 블랙웰입니다. 알파마요 같은 최신 자율주행 AI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쓰는데 블랙웰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돌릴 때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이 탑재된 유일한 칩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다른 칩도 갖다 쓸 수는 있습니다만 느리고 버벅거리고 전기도 더 많이 먹을 겁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줄게, 대신 하드웨어는 평생 우리 것을 싸다 쓰거라 라는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엔비디아의 설계에 현대차가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깐부 회동 직후에 블랙웰 5만 장을 공급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현대차의 고민이 깊어졌을 겁니다. 손에는 지금 세계 최고의 AI 칩인 블랙웰 5만 장이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그 칩을 완벽하게 돌려주는 공짜 소프트웨어 알파마요가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대차 내부에는 그동안 테슬라처럼 우리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기술로 만든다 라면서 수조 원을 들여서 키우고 있던 조직 포티투닷이 있었습니다. 이 조직을 이끌던 분이 송창현 전 사장이었죠. 그런데 알파마요가 나오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꼬인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포티투닷이 자체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려면 아직 시간이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고 돈도 돈대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솔루션을 쓰면 빠른 시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블랙웰까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자체 개발을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실리를 챙겨서 빨리 시장을 선점할 것이냐. 현대차는 둘 중에 결국 실리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체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송창현 사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알파마요 공개 이틀 뒤인 12월 3일에 포티투닷 송창현 사장은 사임 이사를 밝히게 됩니다. 예전 삼성전자가 자체 OS인 바나나 타이젠을 만들다가 결국에는 구글 안드로이드 체제를 완전히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의 뼈대를 굳이 처음부터 깎아서 만들지 않고 검증된 알파마요라는 엔진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현대차만의 색깔을 입히겠다는 실리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알파마요가 공개되고 포티투닷 송창현 사장이 사임하고 난 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방향성이 재조정되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12월 23일에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인수합병 하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독일 ZF의 에이다스 부문이 인수였죠. 저희가 요거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요거까지 봐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ZF가 어떤 회사입니까? 보통 변속기 깎는 노인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ZF는 2015년에 미국 TRW를 인수하면서 자율주행의 눈인 카메라와 레이더 기술을 확보한 숨은 강자입니다. 특히 전방 카메라 하나로 상황을 인식하는 S캠 기술이나 자율주행 슈퍼컴퓨터인 프로AI 같은 핵심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죠. 이 프로AI 슈퍼컴퓨터에는 칩을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대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칩으로는 엔비디아 오리넥스 칩, 아니면 토르 칩, 인포테인먼트용 칩으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829, 아니면 삼성 엑시노스 오토 V720, 920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맞춰서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ZF가 ADAS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 TRW를 13조 원에 인수하고 와브코를 또 9조 원에 인수하고 이렇게 6년 동안 22조 원을 몰아서 쓰다 보니까 통장이 비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이자를 내기도 벅찬 상황이 돼버렸죠. 결국 ZF는 울며 겨자 먹기로 ADAS 하드웨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걸 그대로 삼성전자 하만에 2조 6천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삼성은 신났죠. 지금 자동차의 최신 아키텍처는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조널 아키텍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를 크게 4-5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통째로 하나의 컨트롤러가 관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OEM이 부품사한테 카메라 주세요, 레이더 주세요, 오디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따로 주문을 했다면 이제는 차 앞부분에 들어가는 걸 싹 다 뭉쳐서 하나의 모듈로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전세계 자동차 실내 콕핏을 꽉 잡고 있었죠. 원래부터도 오디오 하죠.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다 하죠. HUD도 합니다. 이것도 이미 모듈형으로 해서 통째로 납품하던 게 BMW iX3라는 사례가 있기도 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노이에 클래스의 전기차 하만 카돈 오디오부터 3D HD,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심지어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구동용 칩까지도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 V720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iX3 앞부분은 BMW 차가 아니라 삼성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번에 ZF의 ADAS용 카메라, 레이더, 슈퍼컴퓨터 기술까지 얹어줬다? 이제 삼성은 진짜로 자동차 앞부분 모듈 전체를 통째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완벽한 차세대 앞부분 모듈을 누가 가장 먼저 사갈까요? 이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차세대 아키텍처로 코다 아키텍처를 기획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널 아키텍처예요. 제어기를 존별로 통합해서 제어기 개수를 66% 줄이고 각종 센서와 커넥터를 연결하는 와이어링 하네스도 28% 감축한 아키텍처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SDV 페이스카 코드네임 XP2라는 이름을 가진 차가 70대 정도 생산돼서 도로를 돌아다닐 예정이고 내년에는 코드네임 XV1이라는 소형 전기차가 나와서 인도 시장 같은 곳에 실제로 출시돼서 베타 테스트처럼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28년에 나올 2세대 아이오닉5가 진짜 차세대 조널 아키텍처가 완벽하게 완성돼서 탑재되는 첫 번째 차가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현대차에 들어갈 하드웨어 모듈을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엔비디아의 뇌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ZF의 센서 기술과 하만의 제조 능력을 합친 삼성전자가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의 브레인이 준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센서와 컴퓨터도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릴 건장한 바디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등장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월요일 신년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선언이었죠. 지금까지의 AI가 챗GPT처럼 컴퓨터 화면 속에서 그림 그리고 동영상 만들고 등등을 하는 가상세계 AI였다면 피지컬 AI는 실제 물리세계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옮기고 도로를 달리고 사람을 태워 나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 AI를 말합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철을 다루는 기술, 모터를 제어하는 기술,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제조 역량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제조 역량이 가장 뛰어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현대차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브레인과 삼성전자의 센서, 컴퓨터, 그리고 현대차의 제조 역량이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현대차가 피지컬 AI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선언의 실체가 드러난 곳이 바로 이번 주 열리고 있는 CES 2026이었습니다. 여기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행보가 아주 전략적이었는데요. 여러 부스를 둘러보다가 제일 마지막에 삼성전자 부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130인치 마이크로 TV, 갤럭시 트라이폴드 이런 것들을 보다가 로봇 청소기를 보고 저희랑 같이 한번 콜라보 해보시죠 라고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대놓고 러브콜 멘트를 한 건데 물론 로봇 청소기에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공개한 모베드를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의선 회장이 이전에 들렀던 다른 부스 LG전자만 해도 솔직히 이번에 공개한 LG 클로이드라는 가상
로봇이 모베드랑 결합하는 게 훨씬 더 찰떡궁합이거든요. 집안에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잘 맞는데 굳이 다른 부스에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삼성부스 전자에 가셔서 콜라보를 하자는 멘트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 멘트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퍼날라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좀 비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삼성전자와 자율주행 개발 관련해서 깊게 콜라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콜라보 해보시죠 라는 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정의선 회장은 삼성전자 부스까지 둘러본 이후 라스베이거스 퐁텐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CES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다 보니까 하나의 컨벤션홀에서 전시를 하지 않고 어디는 호텔에서 하고 어디는 컨벤션홀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라스베이거스 거의 전역이 전시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퐁텐블로 호텔에 차려져 있는 엔비디아 부스로 향한 거예요. 여기로 이동해서 젠슨 황 CEO와 비공개로 3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2차 간부회동이다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1차 간부회동부터 알파마요 공개, 삼성 ZF ADAS 인수, 현대차 피지컬 AI 기업 도약 선언, 지금 오늘까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두 회장님께서 엔비디아 알파마요로 딥러닝하고 삼성의 센서를 장착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개발 관련 협업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에서의 2차 간부회동 이후에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취재진이 알파마요의 도입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 라고 답했고요. 새로운 솔루션도 많은 만큼 다이내믹 캐치업, 따라잡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산업군 내 가장 선두인 기업과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빨리 개척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 뜯어보면 지금 테슬라 FSD를 제외하고 새로운 솔루션으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파마요 뿐이죠. 산업군 내의 가장 선두인 기업?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흩어져 있던 여러 개의 이야기들이 이제야 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딱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물론 제가 아직까지는 추정으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조만간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 방향성을 발표할 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방향성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차가 엔비디아 브레인 빌려 쓰고 삼성 부품 사다 쓰면 기술 종속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도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센서와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담을 차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 기술들이 마음껏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뛰어난 플랫폼, 그걸 정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역시 현대차가 글로벌 토트웨어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엔비디아라는 최고의 두뇌, 삼성전자라는 최고의 신체 기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세상을 움직일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몸. 앞으로 이 회사들이 그려나갈 삼각편대가 과연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테슬라 FSD를 제외하고 일강다약이었던 자율주행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아주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